요즘 여의도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여야의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펼쳐지기에 앞서 공천 관문에서 살아남기 위한 내전이 한창인데요. 특히 집권 여당의 개파간 신경전은 품격과 예우를 내려놓은 백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저강도 이합 집산과 외부 인사 영입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여야가 상영 중인 4.13 총선 극장 중 어느 곳에 유권자들이 몰리게 될지 오늘 정치권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고은희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개파 갈등 상황 짧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앞서서요. 총선 극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새누리당은 약간 막장 아니냐, 막장 드라마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제 상황을 보고요. 예. 사실은 예전에는 활극이었죠. 사실 전략 공천 있을 때는 떨어진 분들이 당사에 와가지고 주먹 다짐도 하고 들어눕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부 직전 아닙니까, 근데? 룰 가지고 위에서 공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그 갈등의 양태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제가 요새 지방지들을 좀 많이 봅니다. 지방지들을 보면은 중앙지하고 다르게 인물을 바꿔야 한다, 지역 일꾼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고 또 진짜 국회에서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국회에 들어가서 욕을 먹느냐, 왜 정치를 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속에서 당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그 중재의 역할을 하고 공간을 만들고 또 필요한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또 국회를 또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지금 떡줄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는데 상 차릴까 말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공천 전략이 아니죠. 지금 우선 추천 지역을 몇 개를 둘 거냐. 그것도 여성하고 정치적 소수자에게만 주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가 변했다.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19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바뀌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친이든 친박이든 친이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계산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의 시각은 없고 사람들 이해관계만 난무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답답할 일이죠. 지금 상황을 보고 어떻게 결론이 날까가 사실은 국민들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드라마 최종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서로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친박이든 비박이든 말은 국민을 지금은 국민도 앞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천 지분을 놓고 사실은 이렇게 피투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양쪽 다. 그것을 어떻게 절충하느냐의 문제고 그런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 동공천 이런 건 없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서 미운 툴을 박힌 사람 뽑아내고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거 하지 말자. 국회의원들의 목숨이 그냥 권력자에 의해서 파리 목숨이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이 당론으로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당론으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친박계가 벌여왔던 말하자면 진박 마케팅이 성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박 마케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먹히지 않았어요. 물론 국민들 간에는 물갈이 욕구가 강하죠. 근데 꼭 이번만 물갈이 욕구가 강한 게 아니에요. 19대도 그랬고 제가 11대부터 있었지만 늘 현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 욕먹어요. 다 60, 70% 불갈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갈아서 달라는 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 정치 수준이 그 수준인데 안타까운 얘기군요. 18대, 19대 다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때 물갈이 해야 한다고 세피 넣어야 한다. 물도 갈고 고기도 갈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19대 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축이 돼가지고 물갈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비리, 막말, 갑질 해서 가장 잘못된
이런 국회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또 본다면은 네. 이항구 공관위원장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죠. 네. 국민들의 그러한 기대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당으로라는 것은 당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좀 물을 갈고 그러면서 활력을 예. 이렇게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네. 이항구 공관위원장의 얘기가 본인의 뭐 소신이라든가 또 말씀대로만 되면 괜찮은데 예. 대다수 국민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알다시피 이것은 결국은 친박을 좀 심겠다. 전략공천을 하겠다. 지금까지 상향식 공천, 전략공천은 없다는 걸 깨부시고 네. 적어도 뭐 여기 있는 대로 여성 장애인 같은 정치적 소수자라든가 호남 지역까지 현저히 떨어진 지역 그런 데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한다면 누가 뭐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않은 의도가 보이니까 또 비박에서도 절제히 뭐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벼랑 끝 대치를 가서 벼랑 끝 타협을 할 걸로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다 같이 저 목 잡고 벼랑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현 정부로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7석에서 51석 아닙니까? 3배수 한다면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도 약간 그 비슷한 양상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윤 센터장님 지금 보면 일각에서는 친박 의도가 김무성 대표 뽑아내고 비대위 체제로 꾸려서 의도한 대로 좀 총선을 좀 치러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총선을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50여일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사실 실제 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 하나 그렇죠.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무성 체제를 지금 최고위가 좀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제 김무성 지도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얘기는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진작에 했으면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이 임박해서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물갈이를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김무성 지도부를 물갈이와 변화를 위해서 무너뜨렸다고 하는 개혁성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박과 비박 간에서 어쨌든 권력 싸움과 계파 갈등 와중에 인위적인 어쨌든 대표 몰아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서 굉장히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층 확장이 제약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국면에서 TK 지역에서 또는 당내 어떤 권력은 친박계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총선의 전체 결과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실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다만 지금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하는 우선 추천제를 좀 많이 하겠다. 친박계 의견들이 이제 가미돼 있으라고 보이는데요. 그것들을 좀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에 대한 어떤 협박 또는 협상용 뭐 이런 측면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지게 되면 분명 무언가 좀 아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절충점을 찾아야 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일간지 사설에서도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과반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막 집안 싸움 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먼저 하셔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보기가 좋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돼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의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석이 많고 파이가 크다 보니까는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벼랑 끝 대치까지는 가지만 뭐 이게 분당이나 탈당이나 이런 체제를 이렇게 뭐 파괴시키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우선 추천이라던가 전략 공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결국에는 협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데 지금 내용 보면은 안 그래도 총선 후 내년 후계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공천의 훼손,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갈등만 비춰진다면? 그렇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뭐 권력자가 됐든 아니면 큰 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든 네. 아니면 기득권이 됐든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아까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하길 이거는 개혁과 기득권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친박과 비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개혁과 기득권의 싸움인지 이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뭐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해가지고 불신을 산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죠 당내에서도. 문제는 그 싸움의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냐. 네. 근데 지금 이유와 명분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예. 당에서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네. 그 절차보다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좋은 상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향식 공천이냐 뭐 여기미자 싸우면서 결국은 새로운 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은 제한돼 있고 네. 그 안에서 지금 보십시오. 그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선을 준비하는데 명단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풀 명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한적 명단을 이게 어떻게 상향식 공천의 정당한 모습입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 물론 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상향식 공천만이 절대선인 양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보기에 그럼 상향식 공천이란 명분과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정말 좋은 인재를 그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마치 자기 것만 아주 선인 듯 네.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국민의 시각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들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19대 국회와 다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야죠.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당을 바라는 모습이 180석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이유 지금 이런 갈등 상황들이 이제 좀 커지는 이유인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야당이 어쨌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는 어차피 상당히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이제 안이한 사고가 일단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도한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승패 여부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낙관론이 이제 친박계든 비박계든 이제 있기 기본적으로 깔려 때문에 있는 거군요. 지금 강하게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총선 이후에 사실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과 지금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관철해 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김무성 브랜드로 선거에 승리 이겼다 하면서 비박계에서 결집이 되게 되면서 그러겠죠. 대통령이라든가 친박계의 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계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임기 후반에 어쨌든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군들을 여권 내에 완전 마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걸 제어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권력 지형이 이제 총선 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대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참 지역구 선정이나 전략공천 결정 늦어지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 때 영입됐던 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도 안 해주니까 이제 어제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좀 정리를 해달라 했는데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뭐 당사자들로서는 황당하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의 거침없는 행보가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분들도 그런 정도 각오 안 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러면 꽃가마 타고 예. 비단길 놓아줄 길로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네. 너무 순진한 거죠. 너무 오산이죠. 순진하게 판단을 했다. 본인들은 뭐 당에서 인재라고 하니까 인재지만 그런 정도 인재는 우리나라에 수두룩 합니다. 예, 너무 예. 많아요. 예.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예. 뛰어들었으면은 예. 적어도 자기 노력으로 표를 얻을 생각을 하고 민의를 수렴할 생각을 해야지 당에서 다 꽃마차 태워주고 비례대표 주고 뭐 전략공천해갖고 그냥 당선될지요 그렇게 했다면 말이 안 되고요. 네. 우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네. 상당히 실용적이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실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문성이 있고 자기 실력이 없는 사람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판에서는 뭐냐 표를 얻어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역이든 예. 비례대표든 자기 경쟁력으로 하는 예. 것이지 예. 누가 영입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뭐 꽃마차 태워주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또 네.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 일견 김종인 대표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네. 좀 견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죠. 총선 이후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원래 성격이나 외향이 무뚝뚝합니다. 얘기해보면 뭐 이런 분이 다 계시나 할 정도로 어제 안 그래도 무뚝뚝하지만 참여했던 분들이 또 속은 상당히 따뜻한 분이시니까 본인들이 가서 열심히 뛰고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당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나름대로 뭔가 진정성을 보이고 가능성을 보이면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도 도와도 주고 공천에도 뭔가 프리미엄도 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고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정치 신인들이 정치라는 게 조직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건데 정치 신인들이 그냥 고향에 가서 이렇게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막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낙동강 오리알 됐고 사실은 불공정 게임이에요. 이제 좋게 말씀하셨지만 영입 인사들도 이제 꽃가마까지는 바란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소수고 약자잖아요. 그러면 배려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배려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알아서 지역을 선택해라라는 걸 좀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괜찮지만 54일 남았는데 이제 지역구 선택하셔가지고 언제 또 얼굴 알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영입 인사들과 이제 김종인 대표와의 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이는 외부의 시각은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좀 너무 좀 독선적이 아닌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참석자들이 반맛이 다 떨어질 정도였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찬밥 신세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참 대조적이죠. 새누리당에 그때 입당했던 영입이 아니라 자진 입당이라고는 했지만 그분들은 바로 지역에 내려가서 경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진작에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험지라고 하는 데가 아주 경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약간 대조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다르겠죠. 본질적인 문제는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호남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호남에서 기존에 있던 그 지역을 대체를 하려고 하면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지역 민심에 파고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초기에는 호남을 같이 무슨 어벤져스 해가지고 영입 인사들이 같이 돌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서 고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호남 출신들이 많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어딘가에 또 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딱 예전처럼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누구 개인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좀 어중찐 거죠. 사실 대어급의 또 인물도 아니고 그냥 꽂았다고 해서 당선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기도 하고 당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어중찐 상황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 개인 경쟁력이 지역에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친노당이냐 다시 문재인 당이냐 아니면 김종인 표 개혁 야당이냐 야당을 혁신해서 정치를 혁신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를 바꾸자는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 총선 때 과연 안착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핵벽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야당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적 쇄신인데 그 인적 쇄신에 문재인 표 인사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걸려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있겠지만 사실 당 전략 차원에서도 지금은 아직 정리가 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어제 김종인 대표와 이제 영입된 영입된 분들하고 식사 자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다 물을 먹고 왔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분석하기를 김종인 대표가 이제 총선 국면에서 지금 어떻든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를 일정 부분 좀 중화시키고 그래서 중도층을 이제 흡수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임시 체제로서 또 임시 대표로서 사실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사실 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기세로는 사실 이건 임시 대표의 행보가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었던
전임 대표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본인의 네. 색채를 확실히 집어넣고 네, 네. 총선 이후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강한 행보로 지금 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원래 한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반발들이 목소리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기존의 주류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임시 대표로서 상당히 이제 이번에 관리형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것으로만 기대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줘버렸어요. 이미 정권을 사실 줘버렸습니다. 정권의 그 이상을 줘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섣불리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는 네. 본인의 공천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류들 개개인이 이 상황에서 이것을 비판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류들이 덫에 걸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이 행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네. 지금 새로 영입하는 인사들도 기존의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과는 약간 뭐 다른 가령 김현종 한미 FTA 때 본부장 했던 분이라든가 예, 예. 그 외연을 넓힐 수는 있지만 기존의 또 진보 성향층은 반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또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입장이 기존의 전통적 야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들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아마 당 내에서 지금의 김종인 대표의 어쨌든 세력과 기존의 주류들과의 갈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처럼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전망을 하시겠지만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4일이라는 시간이 네. 정치 신인들한테 네. 얼마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유가 될까요? 통상 이제 어떤 좀 알려졌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네. 이제 그 지역구에서 아십니까라고 하게 되면 인지도가 네. 한 20% 넘기 힘듭니다. 네. 예.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지금은 이제 선거전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들도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 정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네. 아니라고 하면 지역에서 한 50%, 60%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구청장이 누군지 예. 현역 국회의원인지 아주 모르는 뭐 분들도 보석 많아요. 같은 사람을 찾아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네. 분들이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이고 네. 어떤 이제 일을 했던 것을 알기는 힘듭니다. 네. 우리가 또 지지한다고 표현하기까지는 네. 알아야 되고요. 네. 안 다음에 호감을 느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지해 가는 것이지 바로 내려꽂아서 지지한다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안대희 전 대법관도 뭐 지금 그 마포에 내려가서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충분한 수용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하는 것들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뭐 그것이 회복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신진들은 더더욱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좀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라고 한다고 치면 약간의 그 뭐랄까 우클릭하는 모양새가 새누리당하고 그닥 차별화도 없고 뭐 당으로서도 이렇게 지지도 안 해주고 이게 어떤 전략으로 선거의 영향으로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구나. 우리는 일회용 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고 또 지명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이렇게 지역에서 그 표심을 닦지 않고는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대희 대법관 하면 다 알 것 같아도 지금 마포 갑이죠. 갑에서 야당 현역한테도 밀리고 네. 강승규 씨한테도 지금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표심을 얻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금 뭐 어쨌든 김종인 선대위 대표가 들어오시면서 네. 중도 표심을 상당히 끌어오면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전통적인 야하 지지세 그 집토끼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중도화를 지향하면서 네. 특히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새로 영입한 분들은 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뭐 운동권 출신들이 아니고 진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네.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여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비례대표에 배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꼭 감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뭐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하실 수 있지만 네네. 정치판에서는 그런 정도는 불가피하고 그런 정도를 감수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도권이라는 것은
꼭 표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선거는 바람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뭐 바람에 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꼭 왜 이번에만 당선을 돼야 합니까? 가서 또 출마를 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뭐 다 반사입니다. 정치에서는. 내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번에 반드시 배지를 달아야 한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럼 국민이 유권자가 선택해 줘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 아마 당에서도 충분히 배려를 할 겁니다. 또 역량이 있는 분은 비례대표로도 배려를 하고 또 지역구에서 뭐 양양자 그 상무인가요? 그분 같은 분은 뭐 수도권에 나가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고 뭐 표창원 교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또 꼭 지명도도 떠나서도 충분히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이 그때 가서 또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골치 아픈 더민주의 상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허승 앵커가 지금 정리했지만 정체성 논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게 그동안 몸값 올려오고 계속 칩거하던 정동영 전 장관을 영입을 성공했습니다. 그나마 안철수 의원이 뭐 대표가 정치력을 좀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은 그동안에 사람을 귀하게 쓰지 못한다 또는 영역을 넓히지 못한다라는 그 비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안철수의 브랜드는 뭡니까? 중도, 중부권, 그리고 영역의 그 중원을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도 충청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우크릭자크릭 얘기도 많지만 좀 대안적으로 중도를 아우르는 걸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좀 치우치는 거 있고 또 호남당으로 조금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 지금 다 호남 중심으로 광주 전남, 전북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왜 호남에서 데려왔느냐. 호남 생각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브랜드로 영역을 넓힐 수 있고 그다음에 대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중원을 다 포기하고 호남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안철수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호남이 과연 그 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안철수를 주자로 해서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안철수 대권 전략 또는 야당의 대권 플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시간은 이제 자기들의 편이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총선 끝나면 친노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쓸모를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총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총선 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지금 자기의 색깔을 계속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안철수 브랜드는 이 총선에서 희석돼 버리고 대선 때의 그 어떤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다고 하면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후에 야당 통합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화두가 또 대선 전국에 될 텐데 과연 그때 자기의 지분이 됐든 아니면 이상이 됐든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혹시 어제 보면은 이 합의문을 개인이 어느 당에 이제 입당하는데 합의문을 발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고 또 정동영 전 장관 우리가 이렇게 전 장관이라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뭐 전 의원이 사실 보편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 그냥 개인인데 전 통일부 장관이라고 이제 합의문에 이제 명칭을 달았거든요. 경력을.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또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논란 국면에서 그때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접목되고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도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당 대표가 그 시골에 직접 찾아가서 화면이 비춰지는 데서 이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정교하게 어쨌든 정동영 전 장관이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장사를 참 잘했다라고 이제 표현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 있게 중량감 있게 들어오게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는 것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건데 총선 4월에 이제 55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뭐 당직을 맡는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은 전주 덕진의 출마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것은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급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른바 국민의당 바람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북까지 있어져야 안정적으로 최소한 호남에서 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총선 결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광주 전남에만 국한되게 되면 상당히 미풍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동영 전 장관을 끌어옴으로써 전북에까지 이 바람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지금 전북에 아직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은 현직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1차 입당 시기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국고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어쨌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까지 그런 하기 위해서 정동영 전 장관을 정체성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영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소백산맥도 못 먹는 안풍이 소백산맥도 못 넘고 이제 그나마 좀 노령산맥 못 넘는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전망을 지금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전북에서 지난번에 원래 탈당했을 때 탈당 안 한다고 그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추가 탈당? 9명에서 7명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아마 탈당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지금 이번 정동영 전 의원 영입을 계기로 혹시 추가 탈당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 7명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원래 전북 지역은 정동영 전 고문호고 정세균 의원이 사실 맹주의 역할이었고 정세균 영향하에 있었던 그 7명들은 친문이랄까 친노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그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그동안 정동영 전 장관이 추진해 왔던 무소속 연대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지역의 공천을 받아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경우 지금은 이제 탈당 의원이 2분입니다만은 상당히 지평을 넓힐 수 있지 않겠나 전북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뭐 정체성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정체성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정체성이 크게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냐 정책이냐 할 때 정치가 우선이죠. 정책의 차이라는 것은 개성공단 하나 가지고도 여기 5명 물어보면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정책의 차이라는 것은 어느 당이든 스펙트럼이 우리는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커요. 거기서 어떻게 잘 용해를 해 나가느냐. 그래서 잘 나가면은 더불어민주당처럼 그런 정체성 차이를 잘 극복할 때는 정말 리더십이 있다고 하고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잘 안 되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용해를 해 나가는 게 결국은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동영 전 장관이 화려한 복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재기의 발판은 마련한 셈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광주 전남에 머무르는 그 어떤 바람을 전북으로 확산시켜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적어도 40~50석은 확보를 해야만이 의미 있는 야당으로 제3당으로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은 호남에서 확실한 득표력과 함께 결국은 수도권 싸움이거든요. 수도권에서도 결국 야당이라는 게 과거에 호남표를 가지고 좌우가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이 수도권에서 매진을 하고 거기에 또 정동영 전 장관이 과거 대선 후보에 있어서 얻었던 그런 또 지지세도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은 또 전남이나 이쪽은 뭐 정동영, 천정배 또 뭐 이렇게 맡겨놔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총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양쪽 다 좀 윤리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전북은 정동영 전 의원에게 맡기고 광주는 천정배 지금 대표가 맡는다고 하면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전남을 누가 대표하느냐 하는데 어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 박지원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동시에 러브콜 받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당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좀 자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정말 기사회생하셨죠. 만약에 그게 뭐 항소심 내용대로 확정됐다면 정말 정치 생명의 끝일 수 있었는데 아마 이제 살아 돌아오시면서 오히려 폭풍의 핵이 되셨어요. 지금 역할로는 이제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본인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결국에는 야권이 분열되면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야당 필패가 된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역할은 이제 이 당에 속하지 않은 중립성을 가지고 야권 통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더민주라든가 국민의당에서 아무리 러브콜을 받고 있더라도 가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여론조사 내용 오늘 나온 것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총선이 이제 54일 남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국민의당이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지난주와 비교해 3%포인트가 올랐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올라간 것은 아마 이제 지금의 이제 안보 이슈, 안보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당내 이제 갈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다소 상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측면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전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큰 것이냐 여부는 또 한번 판명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이제 좀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10% 이전과 지금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인데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전의 카드가 있을 것인가 이제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독자적으로 사실 국민의당이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올라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악재, 대형 악재들이 터져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반사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사실은 뭐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아마도 이제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도가 다 짜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냐.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 같은 경우에 이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에서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세대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국민의당의 일정 부분 지지율을 일정 수준으로는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미 전에 발표난 거기 때문에 정동영 전 의원의 영입과는 좀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효과가 좀 있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동영, 뭐 박지원 이런 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자기 입장들이 정리가 됐고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악재 얘기했는데요. 누가 미워서 그걸 이탈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개별적인 지역의 구도들이 이제는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호남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인 지역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는 다 야권 분열로 통해서 뭐 다 지리멸렬하는데 호남에서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당이 또 도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인 거고 하나는 새누리당이 지금 약간 올라갔다고 하는데 안보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이 너무 정체돼 있다. 아무 뉴스도 없다라고 하는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나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주목도 그리고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민심에 좀 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잘 마무리가 되면 새누리당은 좀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선 더불어민주당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게 김종인 대표가 개인기가 뭐 큰 차이는 없어도 개인기가 몇 프로 정도는 좌우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지금 요새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주 짧게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정운찬 전 총리 관련해서요. 그분이 아직 영입 결정을 좀 못 내리고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혹시 국민의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을 뻗칠 가능성 있을까요? 뭐 국민의당이야 정운찬 전 총리께서 들어오신다면은 뭐 100만 원군을 얻는 그런 거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운찬 총리는 그냥 정치에 이렇게 발을 들이놓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시고 왔다 갔다 하시길래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담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담 나눠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